자, 종 치기 전까지 빨리 해야 돼요. 이거 이번에도 못 찍으면은 다른 분들한테 또 혼날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빠르게 이 온라인 강의 찍는 거는 졸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니까 아까 좀 너무 필터가 옛날 작년에 쓰던 필터가 들어있어서 얼굴도 좀 쨍한 것 같고 그다음에 너무 밝게 나왔기 때문에 이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제 입장에서 약간 다시 좀 엄근진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. 뭐 뽀샵해서 보고 싶으시면 알아서 필터 적용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. 물론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. 자, 좀 진행하겠습니다. 결과문이에요. 말 그대로 행위 도덕성은 결과가 판별한다.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도 말했던 게 어떤 행동이냐에 따라서 같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같은 행동이라고 해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옳음과 그름이 달라질 수 있다. 일종의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정말 숙고를 해가지고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또 결과론의 일반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목적은 수단 정당화한다. 이와 관련지어서 의무로는 목적인 수단을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. 칸트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고려가 지금 목적이니까 결과를 고려해서 그 수단 중에서 어떤 행동들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그래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공리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벤담이나 밀 같은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아주셔야 돼요. 일반적으로 이건데 과연 공리주의자들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직까지 저는 그 말을 한 경우는 보지 못했거든요. 근데 하여튼 일반적인 결과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매일. 근데 반면 의무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라는 입장으로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결과론 중에서 배우는 것은요, 공리주의예요. 그래서 이 공리주의는 이 결과, 좋은 결과를요,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또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첫 번째, 여기 다수에 속하는 범주. 다수는 유정적 존재. 저희는 벤담과 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더 나아가면 신형까지 포함되겠지. 여기에 속하는 다수는 단순한 인간뿐만이 아니라 센티먼트, 느낄 수 있는 존재의 행복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행복으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고려를 해볼 수 있다. 행복을 뭘로 정의하느냐? 첫 번째, 쾌락으로 정의할 수 있다. 쾌락과 그리고 고통의 부재를 행복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선호. 쾌락과 고통의 부재에 대해서 정의가 내리기 어려우니까 그 당사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쾌락으로 행복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되겠죠. 그래서 왜 이걸 두기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먼저 보게 될 벤담과 밀 같은 경우에는 쾌락 그리고 고통의 부재를 행복으로 정의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배우게 될 현대 공리주의자는 이 선호를 행복으로 정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. 이야기하지만 피터 싱어는 실천윤리학 3판까지는 선호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.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는 싱어를 선호 공리주의자이다 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내진 않겠습니다. 다만 그 어문에서 선호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 어문에서 선호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때 이거는 싱어가 한 말이다 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지는 헷갈리게 되진 않는다. 다만 그 선호가 담긴 원문은 싱어가 한 말이다 라는 것까지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자, 그래서 먼저 그 고전적 공리주의. 우리가 벤담이랑 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밀을 벤담, 안 벤담. 좀 기초를 해가지고요.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한테 남은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. 이거 점치면 딱 끝낼 거야. 타이머 어떻게. 일단 첫 번째 벤담이에요. 다시 좀 그냥 큰 틀에서 정리할게요. 벤담은 첫 번째 쾌락주의자예요. 여기서 말하는 쾌락주의자라는 것은 벤담은 뭐 우리 쾌락을 추구하자 이렇게 나눈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지만은 그냥 쾌락을 행복으로 정의했다라는 측면에서 쾌락을 중시했다는 입장에서 쾌락주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번째 사회 유명문자. 유명문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으면 사회는 단순한 개인들의 합이다. 그래서 이 단순한 개인들의 합이 증대되면은 사회 전체의 행복이 증대된다라는 이 두 개를 짬뽕 시켜가지고 공리주의에 도출하죠. 그래서 이 이야기 했잖아요. 시그마 개인 쾌락이 다수의 행복이니까 우리는 개인의 쾌락이 조금 나랑 관련 없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 쾌락이 증대되면은 그건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증대되는 것이다 라는 식의 논리를 전개했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두셔야 되는 거 벤담 같은 경우에는 양적 쾌락주의자였어요. 이러한 쾌락은 양적으로 환산 가능하다. 쾌락의 질적인 가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. 그래서 뭐 그때 이야기했던 푸시킨의 유명한 시와 vs 어떤 앞전 놀이 중에서 만약에 앞전 놀이가 사회 전체적으로 더 높은 쾌락을 산출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앞전 놀이에 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뭐 벤담 이제 보시면은 쾌락주의를 바탕으로 뭐 쭉 넘어가서 이 양적 환산 가능한 가치들 7가지 뭐 제시했다고 했는데 외울 필요는 없겠죠. 그 다음에 이 다수의 행복 증진과 관련해서 벤담이 이야기하고 있던 뭐 처벌의 개선, 처벌제 개선, 사형제를 좀 금지하자라는 이야기 했고요. 동성애 처벌 금지,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, 1700년대 시대에서 굉장히 진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벤담서부터 이루어지는 공리주의의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등주의. 어떤 쾌락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한 명은 한 명이다. 한 명이 그 누구보다 더 높은 가치 이상으로 계산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. 굉장히 공평한 관점. 영어로 하면 impartiality라고 이야기를 해요. 여기서 partiality가 편파적이다 혹은 편향적이다라는 단어가 이야기했잖아요. 근데 그 편향점과 아닌 정말 객관적 관점에서 우리가 쾌락을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. 그러니까 친한 사람과 단순히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애정이 더 간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동을 이렇게 편파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벤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벤담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판을 받는 거죠. 야, 너 그거 돼지 아니야? 여기서 이야기하고 어떤 놀이가 더 재밌어. 먹는 게 더 좋아. 자는 게 더 좋아. 노는 게 제일 좋아. 친구들 모여라. 이런 것처럼 한다고 하면은 너 그 돼지랑 다른 바가 뭐냐? 라는 이야기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벤잠의 제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질적 공리주의는 말 그대로 똑같아요. 쾌락주의 플러스 뭐 사회 유명 거 관련된 입장을 밀은 다 받아들이는데 밀은 이제 여기에서 그 양적 쾌락주의가 아니라 쾌락에 질적 차이가 있다. 그러면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. 그럼 뭐가 양적으로 높고 뭐가 양적으로 낮은? 뭐가 어떤 것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고 어떤 것이 질적으로 낮은 쾌락이야? 라고 이제 물을 수
이성을 사용하는 거. 학습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. 뭐 지성과 상상력과 도덕적 행위 같은 것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이 낮은 거는 이제 그 감각적 쾌락 추구하는 거. 예를 들면은 식욕과 성욕, 그 다음에 수면욕 담긴 행동들을 추구하는 것이 질적으로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미리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.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. 더 낫다라는 단어에 이제 미리 가치가 돼 있고 약간 일종의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뭐 배부른 돼지보다는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는 것이 원문이긴 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배부른 돼지 같은 경우는 이 감각적 쾌락을 충족한 이상이 되는 거고요.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이 이성을 사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보기엔 더 낫다, better 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미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죠. 오케이, 알았어.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더 높은 쾌락이고 감각적 쾌락을 쓰는 것이 더 낮은 쾌락이야. 근데 이거 누가 판별해? 누가 어떤 것이 더 질적으로 더 높고 낮은 것임을 판별해?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미리 등장하는 개념이 유명한 개념이 이제 쾌락 판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쾌락 판별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이거 안 나타나 있네. 이거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. 쾌락 판별자가 어떤 것이 더 높고 낮는가를 판별을 할 때 우리는 다 경험해 본 사람 중에서 경험해 본 사람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쾌락을 질적으로 높은 쾌락으로 보고요. 더 낮다고 판별하는 쾌락을 질적으로 낮은 걸로 보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쾌락 판별자 같은 경우에는 공평한 관점에서 보겠죠. 어떤 편파적인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숙제에서 빼먹었는데 이거 반드시 이거 체크해주세요. 밀한테서 더 높고 낮은 수준의 쾌락을 판별하는 사람은 쾌락 판별자입니다. 쾌락 판별자. 그래서 쾌락 판별자랑 관련돼가지고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하면은 이 쾌락을 판별할 때 만약에 사람들끼리 이거 큰일 날 뻔했네. 사람들끼리 쾌락 판별자들끼리의 의견이 상충할 때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했을 때 만약 민트 초코와 딸기 라떼가 더 맛있냐, 누가 더 맛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딸기 라떼가 더 맛있어라고 한다면은 미래 관점에는 딸기 라떼가 더 높은 쾌락이 있는 거예요. 높은 수준이라는 거지.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딸기가 더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, 어떤 사람들은 민초가 더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그때는 어떤 것이 더 낫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수를 따라야 한다. 다수가 지지하는 입장이 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 라는 이야기 부분입니다. 진짜 큰일 날 뻔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. 인간이 높은 수준의 쾌락을 선호하는 이유는요,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때문이에요.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낮은 쾌락을요 선택하지 않는다.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더 낮은 쾌락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밀의 입장입니다. 그래서 밀은 타인의 행복에 대해서 느끼는 쾌락도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도덕적 정서 쾌락 또한 질적으로 높다라고 보고요. 자신의 쾌락과 더불어 타인의 쾌락도 함께 추구를 해야 된다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감정, 하나됨의 감정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의의에 대해서도 고전적 공리주의 형벌제 개선, 여성 및 성소수자 인권,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고려 등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. 이거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였죠.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원문들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공리주의의 한계, 결과를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적 동기나 과정을 소홀히 한다. 그 다음에 행복을 단순화한다. 그 다음에
그게 좀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. 쾌락 계산이 어려우면 다수의 행동 실험 과정에서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. 그래서 크게 이제 문제점 이제 이야기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 단수나 그 다음에 쾌락 계산 난점 플러스 역직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? 우리의 직관에 역반대되는 행동을 전체 행복 증진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. 나치 같은 경우도 뭐 거기서 할 수도 있겠지.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이거는 선호공유주의, 이거는 규칙공유주의 라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선호공유주의는 행복을 쾌락이 아니라 선호로 정의를 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요. 빨리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규칙공리주의는 좀 중요하죠. 특히나 더 규칙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을 선정을 하고 이 규칙 준수 여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별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옳은 공리를 선출하는 규칙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이미 직관에 반대되는 행동은 그런 것으로 배척이 될 겁니다. 이게 규칙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계산의 난점.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 규칙들은 일반적으로 공리를 산출한다고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죠. 그 점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규칙공리주의는 행위공리주의의 문제점인 결과 계산의 난점과 역직관성의 문제를 보완 가능하다. 그 다음에 채택된 규칙은 우리 사회의 전통이나 직관과 상충하지 않을 수도 있다. 즉 우리의 전통 가지고 고려한다는 거죠. 전통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. 근데 규칙공리주의도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. 말 그대로 이 규칙 공리주의 또한 이러한 규칙들끼리 상충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, 물론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었거든요. 지금은 답변이 제시됐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규칙 공리주의가 약간 조금 학계에서는 큰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거든. 행위 공리주의의 문제점. 하여튼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적어도 선호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숙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 잘 마친 다음에 저희는 언제 볼까요? 다음 주, 수능 끝난 다음 주 화요일날 실용주의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. 빠이.